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20년 전으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미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돌리기 실험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짜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앨런 랭어 교수는 실험을 위해 오하이오주 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6박 7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 그런데 광고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게 다였어요. 연구진은 실험의 진짜 목적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남성이었고요. 모든 경비는 무료였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면접을 거쳐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검버섯 가득한 노인들이 선발되었는데요. 노인들은 곧바로 시골의 외딴 수도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규칙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즉 1959년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스스로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것. 두 번째,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할 것. 네, 도착한 수도원의 환경은 신기했습니다. 꼭 영화 세트장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정말로 1959년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고요. 1959년 당시 개봉한 영화, 당시 뉴스 등이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규칙을 이행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집안일을 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신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1959년도 미디어와 각종 매체들 내용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어려졌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본격적으로 이 신기한 현상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실험 24시간이 지나고 1959년 야구 잡지를 보면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년 전 57년도에는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연고지를 옮겼잖아. 1959년 개봉한 마릴린 먼로의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라는 영화를 보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제일 낫다 라는 말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들은 어느새 다들 진심으로 1959년에 물들어 그 상황에 녹아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후 진짜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이 모든 지표를 종합한 신체 나이가 정확히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예요. 스스로 늙고 병들어 쭈글쭈글하다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던 노인들의 몸무게는 평균 1.5kg씩 늘었고요. 피부는 실제로 더 탄력이 생겼으며 얼굴에는 미세하게 주름이 펴지고 허리는 실험을 위해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보다 분명히 더 꼿꼿해졌습니다. 실제로 지팡이를 버리고 빨래를 널러가는 노인들도 있었으니까요. 이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서 감동이었어요. 생각이, 상상이 진짜로 내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준 진짜 엄청난 연구로 지금까지도 손꼽히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하버드대 연구진의 연구 목적은 뭐였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 심지어 몸도 변할까 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구진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바꾼 거고요. 우리의 오감은 외부 세계의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거든요. 이 안테나 중 가장 중요한 건 시각이고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정보 가운데 70에서 80%를 시각에 의존해 받아들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와 한국뇌연구원이 공동 연구로 눈과 뇌를 이어주는 통로세포 47종을 찾아내서 세계 최고 저널이죠. 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사람 뇌에 들어오는 오감 중에서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로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그 체계는 정말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말로만 전달하면 72시간 뒤에는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주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65% 이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6배 이상 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과서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교과서 표지나 교과서에 있던 사진, 그림 같은 건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림 우월성 효과입니다. 네, 일단 현실의 정보가 들어오는 첫 관문은 양쪽 눈이죠. 눈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망막의 상이 맺히죠. 그 다음 이게 전기신호로 바뀌면서 뇌의 뒷면 아랫부분인 후두엽에 이 전기신호가 딱 도착하면 뇌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로 재구성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재구성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파헤치면 어떻게 실험에 참가했던 노인들이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바꾼 것만으로 실제 자기가 진짜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착각을 했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눈, 여러분의 눈, 우리 인간의 눈은 거짓말을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관련 연구를 종합해 특집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여기 100명 중 무려 86명은 걸려든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를 자세히 보세요.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실제로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검은 구멍 착시는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와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교가 도출해낸 연구 결과예요. 100%는 아니고 실험 대상 50명 중 7명은 구멍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관련 테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해라는 그림인데요. 이 사진의 한가운데는 눈이 부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운데 흰색은 주변에 있는 흰색보다 더 밝지 않아요. 가운데 부분을 눈부시게 느끼라고 우리 뇌가 명령을 내리고 있을 뿐이죠. 연구진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양은 우리가 구름이나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햇빛과 유사하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갑자기 내리쬐는 빛은 시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이 때문에 뇌가 섬광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럼 이런 착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인지하는 것, 이 두 개의 시간차 때문이에요. 빛이 눈에 있는 각막에 닿은 뒤 전기 신호로 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0.04에서 0.15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이 현실이라는 건요,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0.04에서 0.15초 전에 일어난 과거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그 찰나의 공백조차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경험 혹은 신념으로 그 찰나의 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뇌가 개입한 결과 착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예측해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뇌가 판단하는 대로, 뇌가 믿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다는 행위는 사실 눈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눈은 거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두뇌 활동의 결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앞선 하버드대 실험에서 연구진이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20년 전으로 돌아가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볼 것이라는 엄청난 규칙을 부여했죠. 이걸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뇌는 신념을 갖게 된 겁니다. 이와 동시에 뇌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시각 정보, 즉 보는 것을 바꿔버리니까 그 효과는 극대화된 거고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기 신호로 후두엽에 전달되기 0.15초 전, 뇌는 그 찰나에 나는 젊어졌다 는 신념으로 채워버렸고, 사람들은 그렇게 뇌가 믿는 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뇌과학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두뇌는 세계를 재구성한다. 눈이 감지한 것에다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세계상을 덧입힌 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이 재구성 방식은 우리 스스로 진화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한다. 이 때문에 바깥의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진실은 관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이 어떤 상황을 두고 A라고 생각하면 A라고 믿는 대로 보인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곳이 정말 1959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젊어졌다는 생각만으로도 실제로 허리가 펴지고 지팡이를 더 이상 안 써도 될 정도로 몸이 바뀌지? 라는 의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죠. 여기 머릿속으로 자신이 날씬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연구진은 비만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살을 뺀 뒤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5배까지 다이어트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연구진은 14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합니다. A그룹은 상담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B그룹은 기능적 이미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능적 이미지
이미지 훈련은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비만인 현재 모습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경험을 쓴 다음 머리에 그리게 하고 살을 뺀 뒤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진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상했습니다. 실험 6개월 차 두 그룹 간의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데요. 먼저 단순히 인터뷰를 진행한 그룹에선 몸무게가 평균 0.7kg 정도 빠졌어요. B그룹은 어땠을까요? 무려 평균 4.1kg을 감량합니다. 허리 둘레 역시 A그룹은 2.3cm를 줄였는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진행한 B그룹에선 평균 7cm 줄였고요. 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실험 1년차, 연구진은 두 그룹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두 그룹 간 격차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인터뷰만 한 그룹은 평균 0.7kg, 이미지 트레이닝 그룹은 평균 6.4kg을 최종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장면을 내가 믿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상을 현실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버드대 실험 속 노인들처럼 뇌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보이는 환경을 매번 막 조성하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으로 시각화, 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상은 마치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랑 정확히 똑같이 후두엽을 활성화시키니까요. 심지어 생생한 상상을 할수록 더 강하게 활성화되고요. 특히 2013년 조계종 마가스님을 포함한 4명의 고도 명상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가천대 길병원의 실험은 학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완전히 몰입되면요, 온화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두엽이 활성화된 겁니다. 명상을 할 때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도대체 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요. 네, 상상이 실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현상은요, 사실 막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포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신 레몬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맛있는 걸 먹는 모습을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은 레몬도, 맛있는 음식 그 어떤 것도 먹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실제로 상상으로 실제 몸까지 변화시킨다. 이게 진짜 당연하다는 걸 말해주는 신기한 연구 결과들, 제가 빠르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의 신경과학자 광해 박사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선을 보면서 그 선을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상상을 15분 동안 반복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참고로 이때 모니터 안의 선은 자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매일 선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결과 3개월 뒤 실험 참가자들의 손 근육이 나이와 상관없이 실험 전보다 무려 15%가 증가한 겁니다. 캐나다 퀘벡에 있는 비숍 대학교에서는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체력이 늘어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재학 중인 풋볼, 농구, 럭비 선수들 3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이미지 트레이닝만 실시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B그룹은 실제로 그냥 운동만 했습니다. C그룹은 이미지 트레이닝, 실제 운동,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6주가 지나고 C그룹은 당연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운동만 한 B그룹은 체력이 28% 증가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A그룹 참가자들의 체력이 24%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유명한 실험이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농구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실험입니다. 참고로 일리노이대 농구팀은 미국 대학 농구죠, NCAA에서 탑시드를 배정받는 전미 최고 수준의 농구팀인데요. 이 선수들을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한 달 동안 슈팅 연습만 했습니다. B그룹은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C그룹은 매일 30분 동안 마음속으로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득점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기량이 점점 향상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거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슈팅 연습을 한 달간 안 한 B그룹의 실력은 예상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충격적인데요. 놀랍게도 매일 체육관에서 실제 슈팅 연습을 한 A그룹과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C그룹 선수들이 슈팅 득점률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향상이 된 겁니다. 네, 인간의 상상은 그 자체로 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실험 결과들을 말씀드리면서 놀랍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상상의 힘은 사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95%의 사람들이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사니까 놀라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베트남 전쟁 포로로 무려 7년간 독방에 수감되었던 미국의 조지 홀 대위는 독방에서 매일 머릿속으로 골프 코스를 떠올리면서 매일 한 라운드씩 상상으로 골프를 했어요. 상상이니까 매일 완벽한 샷을 날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 본국으로 귀환한 그의 골프 실력은 마치 지난 7년 동안 매일 골프 연습을 실제로 한 사람처럼 골프를 잘 쳤다는 일화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마지막으로 이 상상으로 시각화, 즉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실화가 있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실화입니다. 코치 밥 바우먼이 펠프스를 지도하게 됐을 때 펠프스의 엄청난 단점을 하나 알게 됐어요. 바로 감정 기복. 그는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우먼은 특단의 조치로 자기 전 비디오 테이프를 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는 진짜 테이프가 아니라 잠들기 전 펠프스가 자기 머릿속으로 1위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엄청난 디테일로 상상하는 걸 뜻합니다. 펠프스는 코치의 말에 따라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매일 이 상상을 했다고 하죠. 심지어 레이스 도중 입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느낌, 경기를 끝내고 수영모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 상상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훈련을 한 결과 펠프스는 자기 레이스를 이제 초단위까지 실제로 정확히 맞추는 수준에 이릅니다. 네, 이제 대망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총성이 울리고 물에 몸이 딱 닿는 순간 펠프스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해요. 물안경 안에 물기가 차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턴을 했을 때는 눈앞이 흐릿해졌고 세 번째 턴을 했을 때는 물안경 안이 물로 가득 찼어요. 4년간 준비한 올림픽 결승에서 앞을 못 보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 터치판에 쓰여진 T자도 당연히 볼 수 없었고요. 사실 실제 올림픽 결승 레이스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웬만한 사람은 멘탈이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펠프스는 이제 4년간 매일 재생했던 자기만의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펠프스는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스트로크까지 앞을 못 보는 채로 온 힘을 다해 수영한 그는 터치판에 손을 찍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봤는데요. 전광판엔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펠프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이 없었다면 저의 2008년 올림픽은 최악 그 자체였을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상상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위력적인 무기예요. 이걸 고의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도요, 짧은 찰나의 순간 뇌가 먼저 개입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만의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상이자 현실인 오늘, 내년, 그리고 5년 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보실 건가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메시지를 아인슈타인이 한 방에 정리합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Z까지 데려다 주지만 상상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10분, 그 10분을 찾으세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월요일의 대저택 서재,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인데요. 데니얼 카노먼 박사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아시나요?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 오페라라고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네, 오늘은 오페라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귀족 청년과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185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초연을 한 이래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음악들로도 유명하고요. 줄거리는 지금은 진부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진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화류계 여성인 비올레타를 찾아가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포기해달라. 이 말을 들은 비올레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희생정신을 발휘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의 앞날을 위해서요. 그리곤 얼마 안가 예전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폐결핵이 재발하며 작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세기에 폐결핵은 치명적인 병이었죠. 오페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젊은 나이의 그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두기 10분 전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달려옵니다. 네, 극적으로 소식을 전해들은 이 청년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가 있는 파리로 달려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에 비올레타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며 기운을 차리지만 곧 다시 쇠약해지죠. 이런 장르의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자가 파리로 달려가는 이 순간에는 긴장과 걱정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제때 도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막 둘이 엇갈리고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순간에 관객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기 전 파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청년을 부추기고요. 마침내 그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의 이중창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약 10분 동안 흐른 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죠. 데니얼 박사는 이 오페라를 여러 번 본 끝에 어느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이야기의 마지막 10분에 연연하는가? 수많은 연구 끝에 그는 깨달았어요. 네, 사람들은 비올레타의 삶 전체 길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28세에 죽든 27세에 죽든 아니면 100세에 죽든 마지막 그 10분이 없다면 관객들은 그녀의 삶을 소위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녀의 마지막 10분의 삶, 그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는 비단 오페라 작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할 때 클라이막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정점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삶을 그저 그런 것으로 혹은 정말 위대하고 멋진 삶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우리 인생이 스토리여서 그렇습니다. 삶이 이야기 그 자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클라이막스를 갈구하는 거죠. 카너먼 박사는 이 욕망을 일컬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삶의 정점, 즉 종점 원칙을 지켰을 때 행복해진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 정점을 찍고 싶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 중에서 늘 이기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이렇게 두 개의 자아인데요. 경험하는 자아는 그 순간, 경험하는 것에 대한 행복 그 자체를 만끽하는 자아예요. 기억하는 자아는 말 그대로 그 순간이 끝나고 이걸 되풀이해 기억해내는 자아고요. 이 둘이 붙었을 때 이기는 건 언제나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즉 어떤 경험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기억이 엉망이 되면 그 경험 자체가 통째로 안 좋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훌륭한 교향곡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뭔가 소름 끼치는 잡음이 들려와서 분위기가 확 깼다, 이러면 우리의 기억하는 자아는 완전히 소름 돋는 기억으로 이 경험을 치부해버립니다. 분명 잡음이 들리기 전에는 훌륭했던 경험이었어도 이 기억하는 자아 앞에서는 얄짤없는 거죠. 이건 반대로도 가능한데요. 그 순간이 고통이었어도 이 기억하는 자아가 정말 멋졌고 훌륭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기억하면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가령 이런 거죠. 고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그 순간엔 보통 스트레스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낄지언정 삶을 평가할 때 이것만큼 잘한 건 없다고 평가하며 행복해 하잖아요. 저와 저의 아내도 지금 매일 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딸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이 기억하는 자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결국 이 기억하는 자아 덕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공부, 운동, 그 어떤 순간도 그게 가져다주는 결과와 가치, 감정이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묵묵히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삶의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 정점과 종점 원칙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고들었거든요. 디너 박사는 젠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젠의 삶을 짧게 묘사해줬어요. 지문 1. 젠은 일을 즐기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취미도 많았으며 끝내 성공해 평생 대단히 행복하게 살다 30세에 죽었다. 지문 2. 젠은 일을 즐기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며 취미도 많고 끝내 성공해 평생 대단히 행복하게 살다 60세에 죽었다. 네, 실험 참가자들은 두 지문을 보고 삶이 2배로 길어져도 젠의 삶의 가치나 행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속 시간은 이들이 느끼는 행복의 총 합과는 완전히 무관했던 거죠. 이때 디너 박사는 지문을 달리했습니다. 일을 즐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성공한 젠의 삶이 5년 늘어나 35세 혹은 65세에 사망했다. 이 5년 동안 젠은 평범하게 살았으나 그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에서 약간 행복한 삶 5년을 더했을 때 참가자들은 삶의 총 행복도를 훨씬 낮게 평가했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5년이 추가되었을 때 전체 삶을 나쁘게 평가하는 모습은 이 실험에서 도출된 가히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죠. 여러분은 이 실험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여러분. 삶의 지속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혹은 불행한 채로 오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종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나의 정점을 빠르게 찍고 또 찍어서 정말로 인생을 찬란한 그 수준에서 찰랑찰랑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운동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은 그 상태에서 멈춰라.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하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결말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니 지금 이 수준보다 오히려 내려갈 것 같아서 겁나면 우리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못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경험의 끝을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비로소 그걸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가려는 길이 생소하면 선뜻 내가 진짜 정점을 맞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종점에서 정점을 찍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빠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원칙에 따라 사람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결말이 불안하고 알 수가 없으니 하지마, 후회할 거야 말하며 아예 포기하는 사람, 주로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장기간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보단 지금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다, 상황은 나아진다, 나의 정점은 찾아온다 믿으며 가벼운 불편함이 지속되어도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 네, 앞에 두 유형은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의 사람만이 목표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요. 카너먼 박사의 저서에는 젊은이들이 목표를 세웠을 때 인생의 놀라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나오거든요. 1976년 미국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1997년 약 2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참가자들은 17세, 18세,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이라는 목표에 중요하지 않다부터 필수적이다까지 4단계 중 하나에 체크하게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설문을 실시해서 1995년 소득,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답하게 한 거죠. 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은 중요하다는 목표를 미리 머리에 장착했던 학생들의 대다수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소득이 높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리고 실제 삶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바쁘게, 부단하게 자신의 정점이 찾아올 걸 확신하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한 거죠. 데니얼 박사는 이 연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목표를 둘지, 그걸 이뤘을 때 어떻게 느낄지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오직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순간적인 행복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순간의 쾌락, 행복에만 집중하는 연구들이 줄을 이뤄왔었는데 카너먼 박사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정점을 맞이하기 위해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만 막 견뎌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클라이막스를 10분으로 끝내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클라이막스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진짜 욕망을 여러분이 제대로 눈치채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나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욕망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 그 간격으로 욕망이 만들어집니다. 사다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맨 아래 발판에는 0, 맨 위 발판에는 10이 적혀 있습니다. 사다리 맨 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최상의 삶,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고, 맨 아래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삶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 발판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속으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10을 향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점을 맞이하길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 정점을 만나러 가는 순간순간 자체도 감동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이라는 숫자에는 숫자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괄호치고 내가 욕망하는 것, 이게 같이 적혀 있어야죠. 어떻게 10을 달성하실 건가요? 어떤 주제로 10을 달성하고 싶으세요? 이 부분에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어요. 이 소년은 10살이었는데 그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던 때였거든요. 이 소년은 가까스로 디즈니랜드 가이드북을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책 한 권을 팔면 50센트가 소년에게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소년은 매직샵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소년은 그곳에서 나이든 다른 직원들로부터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술로 소년은 공연 때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자신이 관객들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재치 있는 말을 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술보다는 코미디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순간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일하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A가 아니고 B구나. 진짜 욕망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이 소년의 하루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진정성 있는 순간들로 바뀌게 됩니다. 소년은 자신의 사다리에 써 넣었어요. 코미디언으로서 10의 삶을 산다. 이제 이 소년은 곧바로 LA에 있는 작은 클럽으로 가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10대 초반을 통째로 거기서 보낸 거예요. 볼품없는 작은 공연장, 관객은 적고 공연 시간은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일행끼리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고요. 그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어나서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연장은 텅 빈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나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이제 10분짜리 공연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19살이 되던 해에는 매주 1회 20분짜리 공연도 올리게 됩니다. 극적인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그저 그런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한 결과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차츰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1970년대 투나잇쇼와 SNL 라이브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죠. 네, 15년을 부단하게 달려온 그는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으며 어느 순간 뉴욕에서 3일 동안 4만 6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되는 코미디계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5년 전의 그의 모습과 15년 후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미묘한 감정이 들죠. 그 한 사람만 빼고 진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무대를 360도 돌아보았을 때 무대 규모, 좌석수, 관객의 몰입도, 열기, 그를 바라보는 스탭들, 그를 비추는 카메라와 조명의 개수까지 그의 모습 하나만 빼고는 정말 모든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10 그 자리에 오른 거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 스티브 마틴의 이야기입니다. 네, 정점을 맞이한 그가 걸어온 15년이라는 매일매일은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이 오랜 기간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간혹 그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사람이니까요. 내가 진짜 내 정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네, 15년간 매주 공포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너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코미디가 맞지 않다. 웃음거리만 될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10년은 그저 이런 말들을 들었다. 그냥 배웠고 4년은 그냥 수련을 했고 4년은 엄청난 성공의 날들을 보냈다. 네, 그가 숫자 10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동력은 다름 아닌 욕망, 자신의 진짜 욕망을 제대로 눈치챘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 이걸 그냥 계속 반복했을 뿐이었고요. 우리는 이 진짜 욕망을 찾았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렵지도 지나치게 쉽지도 않은 최상의 상태, 집중 혹은 몰입 그 자체. 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골디락스 존을 수치화하려고 애쓴 결과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서 딱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측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다만 이게 수치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난 일인지 아닌지,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욕망에 맞는지 아닌지, 이 정도는 가늠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걸 찾으세요. 그걸 찾아야 정점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점 그리고 정점,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삶의 끝에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을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의 척도는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는 건 오늘 한 실패가 아니라요, 오늘 하루 종일 느낀 지루함이에요.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고요. 그래서 욕망이 필요해요. 그 욕망 안에서 계속 수준은 올라가면서 결은 비슷한 그것들을 해내야 초급자가 전문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위 10%에서 상위 10%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거든요.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이거 손 댔다가 다른 것도 잠깐 해보다 말고, 친한 지인이 이거 재밌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한번 해보고 나랑은 안 맞다 그럼 말고, 장비만 잔뜩 구입하고 후회하고 중고 거래로 내다 팔고, 그렇게 몇 달 가고 몇 년이 가고. 그렇죠. 나를 진짜 정점으로 데려다 주는 그 삶을 가장 굵게 관통하는 줄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격가지들에서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나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랬던 그 정점이 빠진 채로 종점에 다다른 어느 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열망, 욕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세요. 거기 안에서 지금보다 4% 정도만 더 어려운 걸 찾아서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360도 그 무대를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10분이라는 잠깐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클라이막스인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며 씁쓸하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굵고 짧은 삶도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무한히 길고 넓게 뻗어가는 삶,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